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럴 때는 부처님 말씀처럼 그건 당신 겁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나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런 말씀은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속에서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오죽하면 저럴까, 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줄까, 저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외롭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그 사람이 어른 아닌가요? 나이 먹은 애들이라 그러셨어요. 나이만 먹은 애들이라. 세상에 나이만 먹은 애들이 많은가 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떠나시잖아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뒤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사회에 이렇게 발을 디디면서 내가 점점 밀려서 이렇게 어른의 자리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점점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어른들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어른의 소리를 듣는 나이가 돼가고 있잖아. 언젠가 우리 그 자리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내가 어른이 됐냐 이거예요. 나는 애기예요. 중학생 같아. 아직도. 근데 내가 어른이라고 봤던 저분은 진짜 어른들이다 했던 분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게 슬프잖아요. 야, 이제 세상에 어른들이 누가 남으실까라는. 역행부사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요즘 핫한 키워드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불교 용어라서 사람들이 들으면 맞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거 긍정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고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 때문에 그래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쟤 때문에 나는 더 발전할 거야.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더욱더 단단해질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역행보살인 거잖아요. 나한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문화가 생긴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이제 보살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냥 사람. 맞아요. 왜 여성분들한테 한국 불교만 그래요? 한국 불교만 보살님이라 그래요. 원래 여성, 남성 신도분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남자는 우바세라고 해요. 여자는 우바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런 말이 있는데도 한국 불교에서는 그걸 안 쓰고 보살님이라고 붙이는데 그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어른들한테 여쭤봤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답을 해주신 게 뭐였냐면 보살이라는 얘기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대화하면 듣고 말하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 표정, 제스처 이런 모든 것들은 보살이 움직여서 만들어낸 중생,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살이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그럼 뭐만 보이죠 여기서? 중생만 보이는 거예요. 결과만 보이는 거예요. 보살은 안 보여요. 하지만 보살은 그 모든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보살은 중생을 만들어내고 숨는다고 표현해요. 욕은 드러나는데 욕을 만드는 능력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개념은 드러나진 않아요. 색깔로도 드러나지 않고 소리도 안 나, 그거는. 하지만 소리를 낼 줄은 알아요. 그게 보살의 능력이에요. 항상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절집안에서 전쟁을 겪고 나서 폐허가 된 절집안을 일으킨 분들이 물론 스님네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성 불자들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들. 그 외롭고 힘든 시절에 스님들을 봉양하고 절집안을 일으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집에서 살림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절에 와갖고 맨날 더러운 물에 손을 담그고 쓸고 닦고 보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하시는 그분들이 밖에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한국 불교를 일으켜놨어요. 하지만 일으킨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근데 누구냐?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살이라고 부르지 않았겠느냐라는 어른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긍정해요.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살은. 과거에 누군가를 원망했는데 지금 고맙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거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옛날에 원망이라기보다는 고생시킨 거죠, 저를. 제 마음을. 네, 고생시켰던 건데 저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제 자신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옳고 그름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만 강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자기한테서 벗어나서 남들한테도 그 잣대를 들이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참지를 못해요. 나도 내가 누군가한테 쓴소리를 하려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려면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끊임없이 정말 가혹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저의 젊은 시절 10대, 20대를 알고 있던 분들은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정말 저 사람은 지독하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자기의 삶을 설계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기계 같은 거예요. 로봇 같은 거예요.
대단해 보일 수는 있어도 아름답지는 않아요. 저는 그걸 멋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하는 수행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스스로의 옳고 그름이 강했던 지난 날이 저한테는 제일 원망스러운, 그렇다고 그거를 제가 말 그대로 원망하진 않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왜 내가 눈 돌리는 데마다 이렇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지? 처음에는 넌 이게 틀렸어, 넌 이게 틀렸어, 맨날 이렇게 지적만 하다가 네.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거 아닐까?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출가하고 나서 한참 뒤에 대학 때 만났던, 같이 이제 만났던 그 동기분들을 사석에서 딱 한 번 만났어요. 딱 한 번.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에 지금까지. 보살님이 어떤 네. 여성분이 저하고 동기였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나 스님 되게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럼 그때 고백을 하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고백을 하지, 이제는 이제 스님에서 틀렸는데. 네네. 그분이 하는 그 다음 말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에이, 스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는 그 동국대 도서관 앞에서 무릎 꿇고 혼날 것 같았대요. 그분도 그걸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좀 좋아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누군가를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그거였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동기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형이 아니라, 오빠가 아니라 선생님 같은 선생님 사람이었대요. 같았구나. 그게 칭찬일 수도 있지만 저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누구 하나도 마음에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못하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는 나한테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저의 그 모습이 진짜 원망스러운 거예요. 정말 모자랐구나. 정말 어리석고 편협되고 이기적이고 못났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발견한 순간부터 갑자기 제가 나사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른께서는 그걸 좋아하셨어요. 네. 약간 이렇게 정신 나가 있는 애 있잖아요. 똑똑한데 심각한 사람보다 멍청하고 웃는 게 훨씬 낫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다 굴러가. 다 굴러가.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을 하는데 실수를 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뒤에 허당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근데 그거를 억지로 제가 이렇게 감추고 살았던 거예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덮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출가한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그게 못난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정말로 마음의 고삐를 놓아버렸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스님 되게 웃겨요가 아니라 스님도 실수하세요? 저는 그 말이 야, 내가 정말 못났구나. 그러니 내 앞에서 스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저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날카롭고 속상한 저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깨닫는 순간부터 제가 수행의 방향이 결정된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가볍게,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모습을 보일 때 저울질하지 말자. 너 몇 점, 너 몇 점, 너 몇 그램, 너 몇 그램, 너 50 몇 그램, 아, 넌 탈락, 너 내 옆에 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 정도의 부류하고는 안 맞나?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 레벨은 아니야, 그 사람. 정말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을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몇 레벨인지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남이 판단해 준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네. 이런 모습을 제 스스로한테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그럼 안 되겠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의 이야기를 저분은 들어줄 것 같아 라고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을 좀 이렇게 놓고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그 속에 담겨있던 정말 못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진짜 나는 그거하고 상관도 없어요.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저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의 역행보살이 아니었을까. 저를 정말 힘들게 했지만, 그리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했지만, 그거 덕분에 제가 이 길을 가고 수행의 방향을 결정하게 됐다.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는 큰 도약의 계기가 됐죠.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양이한테 약 먹이려면 비린내를 묻혀야 된다고. 네. 그래야 약인 줄 모르고 먹잖아요. 세상에 있는 분들에게 저의 얘기를 할 때 사실 깎은 머리와 승복은 큰 장애예요. 사실은 이게 장애가 아니라 이게 날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뭔가 있을 거야. 귀 기울이고
하나라도 더 주워 들으려고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승복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저는 나가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알아요. 일단 불자가 아닌 사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걸러요. 관공서에서는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종교 활동으로 치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객관적인 자리에 나가서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땐 종교 활동으로 비춰지고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에게 약을 드리고자 하는 저의 마음의 원이 있잖아요. 당연히 거기에는 비린내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비린내 중에 가장 좋은 게요. 내가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우리 팀장님도 핸디캡이 있죠. 예. 그리고 수술. 맞아요. 아시네요. 들켰네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거든 간에 네.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보여주기 싫은 어떤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최고의 유머는요. 자기의 핸디캡을 유머로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거나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 그쪽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인 거예요. 자기 아픔에 대한.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건강한 사람은 그거를 밖으로 내놔요. 남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남들이 하기도 힘들어하지만 내가 먼저 이걸 가지고 자기가 개그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는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젊어요. 남편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보육원에서 컸던 거예요. 어릴 때 굉장히 큰 화재가 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분만 살았어요. 근데 아기 때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얼굴에 화상이 그렇게 심해서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은 흠칫 놀랄 만큼 외모가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벌이죠. 하지만 이분은 놀란 게 뭐냐면 이 자기 친구가 그런데 친구끼리는 뭐 남자들끼리는 그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봤으니까. 근데 자기의 아내는 그 사람을 보고 놀랄 수 있잖아요. 근데 소개를 시켜주는 자리에서 내 친구가 있는데 소개시켜줄게.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내한테. 자기 친구잖아요. 남편이. 얘 이름을 부르면서 얘보다 내가 잘생기지 않았냐고. 저한테 시집 오실래요?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웃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우습게 보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보다 훨씬 잘생기지 않았냐고. 나한테 시집 오라고. 자기의 외모를 이미 자기는 극복한 거예요. 그때 그 여성분이 한 얘기가 진짜 멋있어 보여요. 저는 이거 같아요. 자기의 부족하거나 자기의 못난 부분은 아까 얘기한 역행보살이거든요. 그거를 바깥에 내놓지 못하고 숨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더욱더 그걸 곰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개그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목소리가 안 좋으면 목소리 안 좋은 걸로 하고요. 자기가 월급이 적으면 월급이 적은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을 하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걸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최고의 개그고요. 유머고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저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속세에서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고 숨기고 싶은 거를 오히려 더 이야기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름다운 눈을 뜰 수 있게 만든다면 정말 중요한 기술이다. 그러면 스님께서 예전에 굉장히 완벽주의자와 같은 삶을 사셨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으셨어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후배들이 형은 스님이죠. 스님은 항상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대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심각한지 그리고 모두를 혼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면서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실패를 딛고 그 실패를 걸음 삼아서 성공.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실패와 성공이라고 나눌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감추려고 하지만 맞아요. 그마저도 이렇게 그렇죠. 드러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나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유머러스하게 가볍게 진지하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거는 중요한 기술 같아요. 대부분 내가 이 개그를 칠 때 저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될 텐데 머쓱해지고 무한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그거 불발도 재밌는 거거든요. 재미가 없어도 재밌잖아요. 불발도 재밌는 거네요.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웃을 때가 있어요. 아니 웃자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다큐를 찍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것도 재미 같아요. 그렇네요. 재미없음까지도 재밌게 느껴지는 게 맞아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진지하면 속은 거야.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저에게는 조언이 그거였어요.
네. 수행도 심각하게 하면 재미없어요. 공부도 심각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지옥 같아요, 지옥 정말. 뭐든지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얘기. 왜냐면 제가 너무 진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덕분에 이런 법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죠,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좀 진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올 때도 저희 팀장님이 운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옆에 있던 트럭이 저희 앞으로 되게 들어오고 싶었나 봐요. 근데 깜빡이를 되게 늦게 켜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커브를 트는 길이라서 그 사람 비켜주지 못하고 신호대기에 걸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빵 그러는 거야. 자기가 들어오려고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 처음 들었어요. 그러더니 막 창문을 열고 막 저쩌고 해요. 그러더니 또 금방 가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그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을까요, 도대체? 나한테 감히 이렇게 나에게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었냐. 예, 뭐 정말 그 정도의 화를 낼 만한 일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네, 그게 그쵸.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 표정은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저희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의 분노를. 뭐 임마 그러고 같이 문을 열면 그때부터 그 분노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돼요. 그게 아니라 무시하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저한테는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때 화를 내고 빵빵 내고 화를 냈을 때 그때 막 입으로 욕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어떤 씨앗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는 웃음거리였지만 웃긴 얘기 중에 하나로 기억됐지만 그 사람은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과보는 누가 받겠습니까?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렇게 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오니잖아요. 내가 씨앗을 심은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 찰나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전 해주고 싶어요, 얘기를. 미안합니다. 당신이 내 앞으로 오시도록 제가 자리를 비켜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진지하지 좀 않게 웃으면서 가십시오. 그게 뭐라고. 가을 되면 잠자리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자리는 뾰족하고 높은 데를 되게 좋아해요. 그 끝에 꼭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네. 앉아있잖아요. 근데 잠자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잠자리 때가 되게 많았어요. 공중에. 근데 어떤 잠자리들이 그것도 이제 무슨 그 해수욕장에 자리 맞는 것처럼 자리가 명당이 있나 봐요, 지네 눈에. 네. 그 마음에 드는 나뭇가지가 있나 봐요. 거기만 자꾸 몰려요, 애들이.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게 앉아있는데 다른 잠자리가 거기 근처에 빙빙대고 막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화를 버럭 내면서 그 잠자리를 확 쫓아내요. 네. 그리고 얼른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앉아요. 표정이 얼마나 의기양양한 줄 아세요? 그 잠자리가. 표정이 보이세요? 보이죠? 자세히 보면 보여요. 네. 수천만 개의 나뭇가지 중에 하나를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올라타서 앉아있어요. 누군가가 그걸 뺏으려 오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잠자리들이 서로를 쫓아내. 미안하지만 가소롭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조금 우리 힘 빼고 진지하지 않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 많은지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까짓 게 뭐라고. 누군가가 내 앞에 불편한 모습이나 나의 기준에 미달되는 모습, 말,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화를 낼 자격이 있는가요, 저한테? 그 사람을 꾸중하고 소리 지르고 호통칠 만큼 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 그냥 그럴 수 있지.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누가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도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게 뭐라고? 그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식일까요? 엄청 심한 거예요. 피의식이에요. 네. 그걸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진짜 그런 걸 분석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러면 본인은 자기한테 큰 병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누가 열린 버튼 눌러주려고 하다 닫힌 버튼 누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문이 닫히잖아요, 갑자기. 문에 부딪히면서 우당탕 하고 들어간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내릴 때까지. 내가 타려는 거 뻔히 봤으면서 닫힌 버튼을 눌러?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 누른 걸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각박하고 서로에게 벌을 줘야 될까? 그리고 그 벌 주는 것도요,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뒤에 화를 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소리 질러도 저 사람은 나한테 반박할 수 없지? 라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고 나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갑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무섭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얘기 안 해요. 정말 비겁한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다. 좀 배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진지함이 좀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거를 제 수행에 굉장히 큰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게 걸릴 때마다 네. 그게 역행보살 같은 거잖아요. 다른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 선생님 그 생각 하시는군요. 저는 되게 많이 해요. 저 그래서 옷을 안 사요. 몇 년이나 입겠다고.
저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아, 정말.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되게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전 되게 자유로워요. 별거 아니네 이거. 나에게 필요 없는 거네. 라는 결론에 굉장히 빠르게 이르도록 만드는 저만의 주문 같은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을 거라면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남이 나보다 먼저 승진해도 그게 그렇게 해코지를 할 만큼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나에게 중요한 일일까? 내가 이 회사 얼마나 다니겠다고, 내가 이번 생에 이 육신을 얼마나 더 유지시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한테 그게 정말 컸었어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공감이 많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더 아끼고 네.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베풀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런 마음까지 내면 좀 적게 벌더라도 너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저희 큰 스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은 많이 벌고 많이 쓰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소비에는 한도가 없거든. 두쫑쿠를 2만 원짜리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 7시간씩 줄 서서 그걸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까짓 게 뭐라고? 우리 얼마 전에 뭐예요? 과일에다가 막 설탕물 입힌 거 있잖아요. 탕으로 얼마나 또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어요? 다 어디 갔냐고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줄 서서 사 먹고 그 난리를 쳤던 그것들이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유한한 거야. 이건 영원한 게 아니야 라는 눈으로 그런 걸 봤다면 저는 7시간씩 줄은 안 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쫑쿠는 좀 이따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사 먹으면 돼요. 그때 사 먹어도 되고요.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게 뭐라고. 근데 모두가 하면 나만 안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뒤처진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남아서는 자기의 목소리, 나라고 하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직책을 나로 삼고 통장 잔고를 나로 삼거나 아파트 평수나 자동차를 나로 삼거나 내가 사는 학군을 나로 삼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무언지에 대한 공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두쫑쿠를 못 먹어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꿀리지 않는, 완벽한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거를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증명을 받아본 적이 있으면 세상의 유행에 끄달려 다니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모두가 하는 것을 안 하면 나만 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자인데 돈이 수천억 수조가 있는데 남이 두쫑쿠 사 먹는다고 7시간 줄 서겠냐고요. 나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 이게 아니더라도 안 먹어도 돼 그거. 그리고 그거 찍어서 SNS 안 올려도 돼요. 올린 자를 반성하게. 그거잖아요. 이거 봐라 나 이거 먹었다 이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당신은 자랑스럽다. 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 당신이 빛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거라서 그런 걸로 자기를 삼으면 초라해집니다. 옛날에 한동안 왜 빚내서 자동차 사는 수입차 사는 젊은이들이 많았잖아요. 네.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된 게 SNS 때문에. 그 전에는 자동차를 끌고 다녀도 많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SNS가 있기 때문에 사진 한 장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나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얘기. 그게 자기의 스스로의 정의를 자기가 내리고 있는 줄 몰라요. 자업자득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자업, 자득. 자기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 미워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힘든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미워해요. 진짜 내 안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수가 있네요, 진짜. 맞아요. 좋게 표현하면 역행보살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내 안에 나를 계속 공격하는 원수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역행보살이라는 표현으로 원수로 보지 않고 나의 수행에, 나의 발전에, 내가 더 자유로워지는 길에 그것을 써먹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바라보는 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너는 나에게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너는 사라져야 돼. 너도 없어야 돼. 너도 없어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 뭘 없애는 줄 아세요? 자기의 육신을 없애야 돼요. 이게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계율이 만들어져요. 자살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스님이 부탁을 해서 죽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죽여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렇게 죽지 말라고 또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도 필요 없고 너도 방해고 너도 방해야.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기 위한 이 길에 있어서 모두가 방해야. 그러니까 다 사라져는 애들. 이게 이루어지는 날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 보니까 웃음이 되잖아요. 맞아요. 나는 왜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고 외롭지? 생각해 보니까 완벽주의에 맞아요. 너무 가깝게 사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질이가 훨씬 더 행복해요.
좀 모질러야 되겠다. 네. 첫 번째는 자기의 모자란 부분을 감추지 않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모자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상대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게 덮어주란 얘기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잘된 거를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당신은 이게 참 멋있어요. 당신은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당신은 항상 어떻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밥을 잘 먹어요? 뭐라도 칭찬할 걸 찾으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찾는 것보다는 흠을 찾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하고 선수예요. 전문가들이, 장인들이에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내요. 이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들을 악연으로 만들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이더라. 그래서 저는 칭찬 되게 많이 해드려요. 누구라도.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님은 그러면 칭찬을 발견하는 능력이 계속 개발이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것도 연습이에요. 처음에는 칭찬하라고 해도 못해요. 이사 와서 사시는 저희 마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기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1시간 정도 시작 부분은 뭐냐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누구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게 고마웠는지를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한 명은 얘기를 해야 돼요. 꼭 누구라도. 그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고민한대요. 오늘은 누굴 칭찬해야 되지? 이건 뭐냐면 평소에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꾀를 내갖고 저는 누구를 특별히 칭찬하기보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이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을 때 내가 고마웠다. 이거는 그 눈을 자꾸 개발하자는 얘기예요. 개발하자고, 발견해내자고. 그러면 그 눈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끄집어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훌륭하게 해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모든 존재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사라질 수 없는 정신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열애가 네 안에 있다. 그렇죠. 부처가 네 안에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너가 비록 지금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과보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거울의 비유가 있잖아요. 때가 묻어도 거울은 한 번도 물든 적이 없고, 달이 비록 찌그러져도 본래의 달은 망가진 적이 없고, 허공이 아무리 먼지로 가득해도 허공 자체는 더러워진 적이 없다. 이런 설명들이 불교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사람 안에 내면에 갖추어진 진정한 더러워질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스승께서 발견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이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에게. 스님께 칭찬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표현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미소로 하실 때도 있고, 반가워해 주시는 것 자체가 나는 반가움을 받을 만한 존재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뭔가 존재로서 칭찬받은 느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나도 좀 물들어가는 듯한. 그럼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 훈련이에요. BTN에서 사내진미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예요. 남성들, 우리 사내들이 연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표현할 줄을 모른다. 이게 표현하는 것도 연습이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래서 출근하시면 여직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동료들 중에. 여직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머리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밥을 먹든가 차를 마시든가 이럴 때도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의 좋은 점이 뭐지? 저 그거 되게 생각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잘 웃는구나. 그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은 정말 이게 웃음이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하는 웃음 같아요. 끝. 이만큼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나의 세상을 내가 바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 세상이 밝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내 세상이 아름다워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적하는 것만 연습을 해오니까 내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나도 그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지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부터 하자. 그리고 꼭 칭찬해주자. 스님의 절집은 참 좋은 절집. 그런 문화가 있죠. 절에. 다른 절집이 있었나? 끝나고 내려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마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사내진미 녹화할 때 주제가 뭐였냐면은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는 거. 거기 직원들이 끝나고 PD들이 촬영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색해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PD님 덕분입니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옆에 있으니까 일부러 더 들으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막 웃어요, 자기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거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날 칭찬할 때 아이고 아닙니다. 덕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난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라.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항상 따뜻한 눈으로 응원해주고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안 계셨으면 저 못했을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돈도 안 드는 PT 안 끊어도 돼요. 돈 안 내도 돼요. PT는 돈 내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괜히 결정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사실 잘했어요. 잘했습니까? 네, 잘했어요. 이렇게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은 돈이 네. 안 들어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PT를 하면 내가 즐거워질지 몰라도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마음을 닦는 PT는 남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PT. 맞아요. 제가 스님한테 PT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정확한 얘기예요. 개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물들어가고 네. 자기가 마음에 그런 말씀들을 간직하면 이게 어떻게 종교의 영역에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좀 전하고 어떤 분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반박하실 분도 있겠죠. 네. 근데 그분들은 안 하면 돼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분들은 그걸 하시면 되지만 이런 말씀들이 정말 목마른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완벽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제가 저 밑바닥에 해결이 안 되는 가래들이 있었거든요.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칭찬은 받을지 몰라도 행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였었어요. 저는 제 노력으로는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사랑은 못 받는 거예요.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가 제가 얘기한 20대. 20대? 네. 저는 지금 그런데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 너무 그때에서 크게 비웃으시는데 지금 심어가고 계신 거예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칭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가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한 거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바로 고칠게요. 라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남자들의 사내들의 마법, 마술, 언어예요. 남자들의 언어는 엄청난 힘을 갖거든요. 언어의 힘을 인지하고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부처님이 언어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처님 몽둥이로 때리거나 바벨 가지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도구가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존재를 생사로부터 초월하게 만드시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느냐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무기, 최고의 연장은 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는 거를 책에서도 다루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무슨 일기 쓰기 뭐 이런 거 말고 그건 자기가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는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제스처, 어떤 말을 통해서 제스처도 언어니까요. 어떤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멋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말 그대로 내 편으로 만들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는가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책의 목적지 같아요.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거 말고 사랑받는 사람. 여기는 고통의 세상이라 힘들어서 그래 다들. 어떻게 뭐 웃음이 나고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연습해야 되는 거다. 연습 안 하면 얻어지지가 않아요.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사랑받는 연습.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상사, 배우자, 부모처럼 매일 부딪히는 인연을 역행보살로 보는 순간 마음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뭘까? 외부에서 보면은 용서라는 단어로 보일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로는 무시예요. 나쁜 의미의 무시가 아니에요. 이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밥을 차려주는데 내가 그 밥을 먹지 않으면 그 밥은 다시 누구의 것이 되느냐? 차린 사람의 것이 됩니다. 똑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 내가 먹지 않으면 그 험담과 비난은 말한 그 사람의 것이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되게 무책임한 말씀 아닌가요? 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시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사람 것이 된다. 똑같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행보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래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공부하지.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지. 저 사람 덕분에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지. 내 모습을 봤지. 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봤을 때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내 속에서는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받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양합니다.
당신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비난은 너의 자유인 그렇죠.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미안하지만 안 받겠습니다. 아이고 마음은 감사한데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사양합니다. 표현하진 않아요. 내 마음으로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나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쟤는 맨날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이건 벌써 먹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 영향 안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양합니다. 앞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죠. 대놓고 얘기하면 사양합니다. 이러면 이제 잘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정말 가치 있고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수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거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서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될 것 같아요.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말이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더 미워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조직 생활에서는 어떻게 미워하냐면 자격도 없는데 저 자리에 있다. 네. 지도 잘 못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윗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재미로 회사 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스트레스 해소. 그게 진지해지면은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좀 용서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인생을 살아왔을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나와 저 사람이 같은 일을 겪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어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더 힘들어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거야. 그게 아니면 밑에 사람들을 괴롭힐 일이 없거든요. 경에 그런 말 나와요. 네. 거북이 잡았는데 못 믿으려니 하여튼 무슨 재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저 거북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거북이를 잡아요. 왕이 잡아오라 그래요. 네. 이 녀석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을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이 고문을 해갖고 고통스럽게 만들까 벌을 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제가 듣기로는 이 거북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닷물이라고 해요. 왕이 그래? 바다에다 쳐넣어라.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북이가. 내가 싫어하면 걔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했던 거를 대물림을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야 우리 땐 더 했어. 사실 변명은 아니죠.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만큼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거는 별거 아닌 걸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지금 다시 내 자리로 온다면 나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고 못 견뎠을 거다. 좀 전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죽 못나면 저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악마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욕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지혜로운 씨앗을 심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나의 지금을 망치고 있잖아요. 되게 불쌍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그 제스처, 그 행동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네. 내가 화가 났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미워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입지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해줘도 안 들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네. 개가 다쳤는데 치료해 주려고 손을 내미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개를 치료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친 개는 도대체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치료 못 해줘요. 제가 볼 땐 딱 그 모양 같아요. 왜냐면 아프니까 자기가. 공격하는 줄 알고. 진짜 불쌍한 거 아닌가요, 이거? 네. 정말 눈물 날 일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용서해 주세요. 벌써 해결하셨을 거예요. 지혜로워서 노력 많이 했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럴 때는 부처님 말씀처럼 그건 당신 겁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나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런 말씀은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속에서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오죽하면 저럴까? 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줄까? 저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외롭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그 사람이 어른 아닌가요? 나이 먹은 애들이라 그러셨어요. 나이만 먹은 애들이라. 세상에 나이만 먹은 애들이 많은가 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떠나시잖아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뒤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사회에 이렇게 발을 디디면서 내가 점점 밀려서 이렇게 어른의 자리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점점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어른들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어른의 소리를 듣는 나이가 돼가고 있잖아. 언젠가 우리 그 자리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내가 어른이 됐냐 이거예요. 나는 애기예요. 중학생 같아. 아직도.
근데 내가 어른이라고 봤던 저분은 진짜 어른들이다 했던 분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아, 내가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게 슬프잖아요. 야, 이제 세상에 어른들이 누가 남으실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아.